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이와는 상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국지는 동양 최고의 고전이자 필독 도서로 동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14세기의 소설가 나간중의 저술로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첨삭이 된 적층적 역사소설인 삼국지는 중국의 고전소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며 이른바 중국 4대 기서 중 으뜸으로 손꼽힙니다. 서양에서 저자 나간중은 동양의 호메로스, 타키투스로 불리며 서구에서는 삼국지 연의를, 동아시아권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끼친 소설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웅 대서사시 삼국지는 영웅들의 생생한 활약상, 얽히고 설킨 음모와 배신, 치고 나는 지략과 지모의 대결, 스펙터클한 전쟁 장면들로 가히 중국판 일리아드라 불릴 만한 불후의 명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설 속에 담겨있는 전통적 지혜, 동화적 환상, 역사적 디테일, 그리고 병법에 대한 통찰이 서양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며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서 원문으로 약 80만 개의 단어로 쓰여진 역사상 가장 긴 소설 중 하나로 이 책의 마력에 견줄 만한 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50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책에서 무수한 지혜와 삶의 처세를 배웠고 인간사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전략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재미 자체만으로도 이 책을 따를 작품이 드물어서 우리 모두는 삼국지의 마력을 벗어나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삼국지는 한나라 말기부터 약 100년간을 배경으로 중국 전통 이야기꾼이 들려주던 역사와 전설이 뒤섞인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원과 줄거리를 가진 여러 이야기들을 14세기 학자였던 나간중이 한데 모아 한 편의 서사시로 재탄생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삼국지 연의인 것입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책으로 나간중 이전에도 삼국지 이야기는 인기가 많았고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삼국지는 대략 7알의 사실과 3알의 허구로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역으로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이와는 상대를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워낙 많은 온갖 곤모술수와 책략들이 넘쳐 흐르다 보니 삼국지를 3번 이상 열독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당해내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겠죠. 황석영, 장정일 등 수많은 작가들이 삼국지를 평역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출판부는 이문열 평역 삼국지인데 1800만 부 이상 팔리며 한국 소설 판매량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여 년 전 입시에서 전국 수석을 한 학생이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을 10회독했다는 기사가 당시 삼국지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수험생을 둔 집에서는 다투어 이문열의 삼국지를 구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삼국지는 마오쩌둥이 가장 좋아한 소설로 어린 시절부터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 소설의 정치 군사적 이야기를 실제 작전에 활용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이 흥미롭고 역동적이며 장대한 대서사시, 동양의 대표적 역사소설 삼국지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권 도원결의편 제1장 도원결의 옛날부터 이르기를 천하대세란 분열된 지 오래면 반드시 통일되고 통일된 지 오래면 반드시 분열되는 법이라 하였다. 주나라 말년에 7나라가 서로 나뉘어 다투다가 진나라로 통일이 되고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다가 다시 한나라로 통일되었거니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이래로 400년. 그 기수가 장차 다하여 또다시 천하가 어지러워지려 하고 있다. 나라 정사는 날로 문란해 가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데 또한 가지가지 상스럽지 못한 조짐이 뒤를 이어 일어난다. 기록에 나타난 것을 잠깐 살펴보더라도 건영 2년 4월 보름날 일이다. 천자가 온덕전에 납시어 바야흐로 용상에 오르려 할 때
전강 모퉁이로부터 갑자기 일진 광풍이 일어나며 난데없는 푸른 구렁이가 들보위로부터 내려와서 자리 위에 서리고 앉는다. 그대로 혼절하는 천자를 급히 내전으로 안아매시고 만조백관들도 다 함께 몸을 피하였더니 어느 틈엔가 구렁이는 간 곳이 없고 하늘은 갑자기 먹장을 갈아 끼얹은 듯 우레소리와 함께 옥수같이 퍼붓는 비가 밤이 깊어서야 겨우 그치니 이날 무너지고 쓰러진 민가가 이루 그 수요를 헤아릴 길이 없고 다시 건녕 4년 2월에는 낙양의 지진이 일어나고 반딧불이 넘쳐서 해변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물결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또 강화 원년에는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되었고 같은 날 6월 초하룻 날에는 10길이 넘는 검은 기운이 온덕전 안으로 날아들었고 다시 같은 해 7월에는 옥당에 무지개가 걸치고 오원산 언덕이 모두 무너지니 이 몇 해 사이에 보인 상스럽지 못한 조짐이 다만 위에 말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체 이 모든 천재지휘는 무엇에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가? 천자가 조칙을 내려 백관에게 물으니 의랑채용은 상소하되 이는 모두 환관의 무리가 나라 정사에 관여한 까닭이로소이다. 환제가 어진 신하를 가두고 환관들을 믿고 따른 뒤로 이 무리들의 농간과 패단은 참으로 컸다. 그렇길래 환제가 붕하고 그의 뒤를 이어 영제가 위에 오르자 대장군 두무와 태부 진번은 환관 조절의 무리들을 없이하여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 하였던 것이나 일 꾸미기를 은밀히 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해침을 받고 보니 그런 뒤로 저들의 농간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을 위하여 환관들의 죄상을 밝힌 채용의 상소는 마디마디가 구구절절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영제는 이 상소를 보고도 오직 한숨을 지을 뿐이다. 조졸은 천자의 등 뒤에서 가만히 이것을 엿보고 채용을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 마침내 다른 일을 가지고 그를 죄로 몰아 조종에서 내쳤다. 채용이 한번 내침을 받은 뒤로 다시는 감히 나와서 임금에게 간하는 신하가 없어지자 환관의 무리는 여기서 더욱 기세를 얻었다. 마침내 장량, 조충, 봉서, 단규, 조절, 후람, 건석, 정강, 하휘, 곽승의 10사람이 한패가 되어 이름 짓되 십상시라 하고 천자조차 일개 환관인 장량을 높여서 아부라고 부르니 나라 정사는 날로 그르고 천하인심은 크게 어지러워 마침내 도적의 무리들이 각처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때 거로권에 형제 3사람이 있었으니 장각, 장보, 장량이 곧 그들이다. 장각이 일찍이 산에 들어가 약을 캐다가 한 노인을 만나니 푸른 눈의 동안에 손에는 청려장을 짚어 아무래도 속이는 아닌 듯 싶으니가 저를 불러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천서 3권을 내어주며 이르기를 이 책은 이름이 태평요술이니 내 부지런히 배워서 마땅히 하늘을 대신하여 널리 세상 사람을 구하여라. 그러나 만일에 다른 마음을 품는 날에는 반드시 재앙이 미칠 것이니 내 글이 명심하렸다. 하기로 장각이 절하고 그의 성명을 물으니 나는 곧 남아노선이로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일진청풍으로 변하여 어디론가 모르게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남아노선에게서 3권의 천서를 얻은 뒤로 밤과 낮을 헤아리지 않고 이를 익혀서 마침내 호풍한 후 곧 바람을 부르고 비를 오게 하는 술법까지 배웠다는 장각이다. 그는 도호를 태평도인이라 하였다. 중평원년 정월에 역기가 크게 돈다. 장각은 곧 백성들에게 널리 부수를 나누어 주어 병을 고치게 하고 스스로 일컫기를 대현양사라 하였다. 장각이 수하에 도제 500여 명이 있어 각지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부적을 써주고 주문을 외워주게 하니 따르는 무리들이 날로 늘어갔다. 장각은 그들을 36방으로 나누었다. 대방은 10,000여 명이요 소방은 6, 7천 명이라. 방마다 괴수를 두어 장군이라 일컫게 하고 가만히 요원을 지어내어 널리 세상에 퍼뜨리되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으니 누른 하늘이 마땅히 서리라 하며 다시 갑자년에는 천하가 대길이다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갑자 두 자를 각기 자기 집 대문 위에다 백토로 써놓게 하니 중평원년이 바로 갑자년이라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예주 8고을 사람 쳐놓고 집집이 대혈량사 장각의 명자를 받들어 매시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 장각은 저예수와 신봉 마원이라는 자를 시켜 가만히 금백을 가지고 십상시의 한 사람인 봉서와 가까이 맺어 내응을 하게 하고 곧 장보 장량 두 아우를 불러 이를 의논하였다.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인데 이제 백성들이 모두 나를 따르는 터이니 이때를 타서 만약에 천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애석한 일이 아니겠느냐. 두 아우도 다들 좋다고 한다. 장각은 한편으로는 환기를 만들어 나를 정하여 거사하기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주라는 제자를 시켜 밀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가만히 환관 봉서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주는 종로에서 마음이 변하였다. 역적 모의에 참여하였다가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날이면 멸문의 화를 입고야 만다. 차라리 주종에 밀고를 해서 상금을 타는 이만 못하다 하고 당주는 서울에 들어서자 곧 성중으로 달려가서 역적 고변을 하고 말았다. 뜻밖의 일에 영재는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곧 대장군 하진에게 영을 내려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성내에 잠복하고 있는 마원이를 잡아다 목을 베게 하고 다음에 환관 봉이 이하로 일에 간이한 자들을 모조리 거두어 옥에 가두게 하였다. 전하여 들은 소문으로 일이 미연에 탄로된 것을 알자 장각은 곧 밤을 도와 군사를 일으켰다. 장각 자기는 청공장군,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하여 칭호를 정한 뒤에 그는 무리들에게 호령하였다. 이제 한나라의 기수가 장차 다하려 하매 대성인이 나셨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하늘 뜻을 받들어 태평을 즐기도록 하여라. 그의 말이 한번 전해지자 각처 백성들로서 이에 호응하여 일어나는 자가 실로 4,50만 명이다. 모두가 누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니 이른바 황건적이라. 그 형세가 심히 크고 급하여 이르는 곳마다 강군의 무리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졌다. 천자는 대장군 하진의 주청을 조차 조칙을 내리되 각처의 방비를 더욱 엄중히 하여 도적을 깨뜨려 공을 세우게 하고 다시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전, 세 장수로 하여금 각기 군사를 이끌고 세 길로 나뉘어 나가서 도적을 치게 하였다. 이때 장각의 일군은 이미 유주지경까지 침범하여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 유주태수 유언은 강하 경릉 사람으로 한나라 노공왕의 후예다. 적병이 주경 밖에까지 이르렀다고 듣자 즉시 교의 추정을 불러 개교를 물었다. 적의 세력이 크고 강대한 모양인데 어찌하였으면 좋을꼬? 추정이 대답한다. 도적의 무리는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아무래도 속히 의병을 모집하여 대적하도록 할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유언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방문을 내어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때 탁현이라는 작은 고을에 한 영웅이 때를 못 만난 채로 숨어 있었다. 타고나기를 천성이 너그럽고 말이 적으며 기쁘나 성나거나 도무지 얼굴에 나타내지를 않고 일찍부터 마음에 큰 뜻을 품어 천하호골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이다. 신장은 팔척이었다. 귀가 유난히 커서 어깨까지 늘어지고 팔이 남달리 길어서 두 손이 무릎을 지나며 얼굴은 관옥 같고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 붉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곧 중상정왕 유승의 후예요. 한 경제각하 현손이라. 성은 유요, 이름은 비요, 자는 현덕이다. 몸은 비록 한실 종친이나 집안은 심히 가난하였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자 그는 자리를 짜고 신을 팔아서 어머니 복량하기를 지성으로 하여왔다. 그의 사는 동네 이름이 누상촌. 그의 집 동남편에는 큰 뽕나무 하나가 있어 높이가 50여 척이라.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기계와 같은데 언젠가 한 술객이 그 앞을 지나다가 보고 유비의 집을 가리키며 이 집에서 반드시 귀인이 나고 말지
하고 말한 일이 있다고 한다. 현덕도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 나무 아래서 장난치고 놀며 얘들아 내가 후지의 천자가 되면 이 거개를 탈 테니 너희들은 두고 봐라 하고 말하였었다. 그의 숙부 유원기라는 이가 이 말을 기이하게 생각하여 이 애가 장래 크게 될 아이지 하고 친자식처럼 귀여워하고 간구한 살림에 부조도 적지 아니하여 주었다. 나이 15세 당대의 높은 선비 정형과 노식에게 나아가 글을 배우고 공손찬 등으로 벗이 되었더니 유주태수 유원이 방문을 돌려 의병을 뽑을 때 현덕은 나이 이미 28이었다. 현덕이 거리에 내붙인 방문을 보고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토하였을 때 누군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거는 이가 있었다. 사내대장부가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보려고는 하지 않고 어째서 한숨만 쉬고 있단 말이오. 현덕이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보니 나이는 고작 20이나 되었을까. 젊은 사람이지만 신장은 팔척이요 표범의 머리, 고리 눈에 제비턱, 범의 수염으로 목소리는 우레 같고 기세는 마치 닿는 말과 같다. 필시 호골이리라 속으로 생각하며 현덕은 한마디 하였다. 우리 성명을 통합시다. 그 사람이 응한다. 나는 장비라는 사람으로 자는 익덕이요. 대대로 탁군에 살며 돌 잡고 술을 팔아 지내오거니와 본래 천하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터에 공이 방문을 보고 한숨을 짓기로 내가 한마디 물어본 게요. 그러시오. 나는 한실 종친으로 성명은 유비, 자는 현덕이라는 사람이요. 도적을 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생각만은 간절하오마는 다만 힘이 자라지 못해 그래 무심코 한숨을 지었던 게요. 듣자마자 장비가 말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소. 내 약간 전장을 가진 것이 있으니 이 고을 안에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함께 대사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소? 현덕은 기뻤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즉시 촌주막을 찾아 들어가서 마주 앉아 술잔을 들었다. 그들이 앞일을 의논하며 막 몇 잔 술을 나누고 있을 때 술의 한 채가 주막 문 앞에 와서 서더니 한 사나이가 그 위로서 내려 뚜벅뚜벅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주보를 보고 말한다. 나 술 한 잔 빨리 주. 예, 어디 가실 길이 바쁘신가요? 방문을 보고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말에 현덕과 장비는 일시에 고개를 돌려 그 사나이를 보았다. 당당한 구척 장신의 수염의 길이가 두 잔은 되어 보이고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빛이요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하며 누의 눈썹에 상모가 당당하고 위풍이 늠름하다. 현덕은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방문을 보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니 우리 성명을 통합시다. 이 자리로 오시지 않으려오. 그 사나이가 두 사람의 얼굴을 이윽고 살펴보다가 그럽시다 하고 그들 앉은 탁자 앞으로 왔다. 현덕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성명을 물었다. 그 사나이가 대답한다. 내 성은 관이요 이름은 우요. 자는 본래 수장이던 것을 고쳐서 지금은 운장이라 하는데 하동 해량이 고향이요. 그러시오. 나는 유비라는 사람으로 자는 현덕이고 이분은 장비, 자는 익덕이요. 그런데 고향이 하동 해량이면 여기는 어떻게 오셨소? 내 고향의 토호 하나가 세력을 믿고 남을 너무나 업신여기기에 내가 보다 못해 죽여버리고 이래 5, 6년 동안을 강호로 피해 다녔는데 이번에 이곳에 의병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길이오. 그렇다면 우리 잘 만났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역시 방문을 보고 장정들을 뽑아 함께 대사를 도모하자는 의견을 하던 참이요. 혼자서 성내로 들어가느니 공도 우리와 함께 여기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같이 태수를 찾아가는 게 어떻겠소? 그 좋은 말씀이요. 관웅장도 기뻐하기를 맞이 않는다. 쉽사리 합의가 된 것을 보자 장비는 그러면 여기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가서 일을 의논합시다.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다. 두 사람이 장비를 따라 그의 장원으로 가자 장비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나서 두 분에게 할 말씀이 있소. 하고 그는 현덕과 운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내 집 뒤에는 복숭아 동산이 있어 지금 한창 꽃이 만발하오. 내 생각 같아서는 내일 우리 뒷동산에서 천지의 제를 지내고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를 모은 다음에 동심협력하기로 해야만
대사를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데 두 분 의향은 어떠시오? 그 좋은 말씀이요. 현덕과 운장은 소리를 같이 하여 응하였다. 장비는 즉시 집안 사람들에게 말을 일러 재물 마련과 잔치 차릴 준비를 하게 하고 온 고을 안에 소식을 전하여 널리 장정들을 불러 모았다. 이튿날이다. 세 사람은 함께 도원으로 나아갔다. 갖은 재물을 차려놓은 앞에 세 사람은 함께 분양 재배하고 맹세했다. 저희들 유비, 관우, 장비가 비록 성은 다르오나 이미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은즉 동심협력하여 고난 것을 고하며 위태로운 것을 붙들어주고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오며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되 동년동월 동일에 나기를 구하지 않사옵고 다만 동년동월 동일에 죽기를 원하오니 황촌후토는 이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잊사거든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주옵소서. 유비가 정유생 28이요 관우가 임진생 23살이요 장비가 정혜생 18살이다. 하늘에 맹세하기를 마치자 관우는 현덕에게 절하여 둘째가 되고 장비는 현덕과 운장에게 차례로 절하여 아우가 되었다. 며칠 사이에 모여든 고을한 장정들 가운데서 특히 뽑아낸 용사가 500여 명이다. 세 사람은 소를 잡고 술을 두어 그들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다음날 군기를 수습하는데 칼과 창, 활 따위는 대강 고을 안에서 주워 모을 수 있었으나 다만 타고 나설 마필이 없는 것이 한이 된다. 어디 가서 구하나? 한창 궁리를 하고 있는 판에 사람이 들어와 아뢰기를 길손 2명이 수많은 종자를 거느리고 한때 말을 몰아 장상을 바라고 온다 한다. 현덕은 이야말로 하늘이 도우시는 일이다. 하고 간우 장비와 함께 나가서 영접하여 드리니 그 두 사람은 본래 중산의 대상으로 한 사람은 장세평이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소상이라 하여 해마다 북방으로 가서 말을 팔더니 이번에는 황건적 난리로 하여 길이 막혀 가다 말고 중도에서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두 사람에게 은근히 술을 권하며 자기들의 도적을 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그들의 뜻을 장히 여겨 좋은 말 50필과 함께 금은 500냥, 철 1,000근을 내어 군용에 써달라 한다. 깊이 살해하여 그들을 보낸 뒤에 세 사람은 장인에게 명하여 현덕은 쌍고검, 운장은 80이라는 총령 언월도, 익덕은 한 자루 장팔사모를 각기 만들어 가지고 용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태수 유원을 찾아갔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적장 정원지가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와서 탁군을 범한다. 유원은 유, 관, 장 세 사람에게 명하여 본부병 5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라 하였다. 500명 군사로 5만의 도적을 물리치려면 실로 군사 하나하나가 100명의 적을 당해야만 할 노릇이다. 그러나 세 사람은 조금 더 어려워하는 빚이 없이 곧 군사를 이끌고 성에서 나갔다. 바로 대흥산 아래 이르러 적병과 만났다. 도적의 무리들은 황건적 이름 그대로 모두들 머리를 풀고 누런 수건으로 이마를 싸매고 있다. 서로 진치고 대하자 현덕은 말 타고 진전으로 나갔다. 운장과 익덕이 좌우로 따른다. 적진 가운데로 정원치가 나오자 현덕은 곧 채죽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소리를 가다듬고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놈이 어찌하여 빨리 항복을 않는고. 정원지는 크게 노하여 부장 등무를 내어 보냈다. 이를 보고 장비는 병력같이 호통치고 내달아 미처 등무가 손을 놀려볼 사이도 없이 한창으로 그의 가슴 한복판을 찔렀다. 등무가 그대로 말 아래 거꾸로 떨어져 죽는다. 정원지는 더욱 노하여 쌍도를 휘두르며 몸소 말을 채쳐 나왔다. 장비가 장팔사모 꼬나 잡고 그를 취하려 할 때 그보다 먼저 운장이 청령 언월도를 춤추며 내달았다. 정원지가 그 장한 기세에 놀라 겁부터 집어먹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할 때 운장은 바로 쫓아 들어가며 청령도가 한 번 번뜩하자 그의 몸은 두 동강이 나서 땅 위에 굴렀다. 대장이 죽는 것을 보자 도적의 무리가 일시에 앞을 다투어 달아난다. 현덕은 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힘몰아 그 뒤를 급히 몰아쳤다. 도저히 목숨을 도망할 수 없을 줄 알 때 황망히 칼을 버리고 창을 던지고 항복을 드리는 자가 태반이다.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기고 세 사람은 항복받은 도적의 무리들을 앞세우고 돌아왔다. 태수 유언은 크게 기뻐 친히 성 밖에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고 군사들에게 후히 상을 내렸다. 그 이튿날이다. 청주태수 공경에게서 천문이 왔다. 황건적이 성을 에워싸 형세가 심히 위급하니 빌건대 즉시 구원을 내리라는 것이다. 유언은 현덕을 불러 상의하였다. 청주에서 원병을 청하니 어찌하였으면 좋을꼬. 현덕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비가 가서 구하오리다. 유언은 즉시 교의 추정으로 하여금 군사 5천을 거느리고 현덕, 관우, 장비와 더불어 청주로 가게 하였다. 청주성 십리 밖에 이르니 철통같이 성을 에우고 치던 적병이 구원병이 이른 것을 알자 즉시 군사를 나누어 아우성 치며 달아든다. 적의 형세가 매우 큰 것을 깨닫고 현덕은 더 싸우려 하지 않고 군사를 물려 30리 밖에 나와 하체하였다. 이날 밤 현덕은 관우 장비로 더불어 의논이다. 도적의 무리는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아무래도 기병을 써야만 이길까 보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운장이 말하고 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오? 하고 익덕이 물었다. 너희 둘이 각기 1천군을 거느리고 산 좌우에 매복하고 있다가 재금 소리를 군호 삼아 일시에 내달아서 저붕토록 하여라. 관우와 장비는 개교를 듣자 이날 삼경에 군사를 배불리 먹여 각기 1천군을 거느리고 사경에는 가만히 떠나 매복할 처소로 갔다. 날이 혼이 밝자 현덕은 추정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북치고 고함 지르며 앞으로 나갔다. 도적의 무리도 마주 북치고 나온다. 현덕은 곧 군사를 돌이켜 달아났다. 도적이 아우성치며 뒤를 급히 쫓는다. 쫓고 쫓기어 바야흐로 산 언덕을 지나려 할 때 현덕의 군중으로서 문득 일제히 재금이 울며 좌편으로서 복병이 아우성치며 내다르니 앞선 장수는 관웅장이요 우편으로서 또한 고함 지르며 복병이 몰려 나오니 앞선 장수는 장비다. 좌우 양군이 일시에 내달아 적병을 끼고 칠 때 거집해하여 달아나던 현덕이 또한 군사를 일으켜 그대로 몰아쳤다. 도적의 무리가 끝끝내 견뎌내지 못하고 몸을 돌이켜 어지러이 달아난다. 현덕은 군사를 더욱 급히 몰아 바로 청주성 아래까지 쫓아갔다. 성루에 올라 바라보던 태수 공경이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싸움을 돕는다. 적병은 마침내 크게 패하여 뿔뿔이 헤어져 달아났다. 요행이 목숨을 온전히 하여 도망한 자가 절반이 못 된다. 마침내 청주성의 애움을 풀고 현덕은 성으로 들어가 태수를 만났다. 크게 잔치를 베풀어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문득 들으니 중랑장 노식이 적의 개수 장각과 지금 광종에서 싸우고 있다고 한다. 노식은 현덕이 일찍이 스승으로 섬기던 분이다. 현덕은 가서 그를 도와 도적을 깨치리라 결심하고 관우 장비로 더불어 본부병 500명을 거느리고 청주성을 떠나 광종으로 갔다. 이때 노식은 5만군을 거느리고 15만 명 도적의 무리들과 광종에 대치하고 있다가 현덕이 옴을 보자 반가이 맞아들였다. 승패가 어찌 되었습니까? 현덕이 물으니 노식은 말한다. 아직 큰 싸움이 없어 이렇듯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장각의 아우 장보 장량이가 황보숭 주전 두 장군과 또한 영천에서 대치하고 있다네 그려. 내 생각에는 자네가 본부 인마를 거느리고 곧 영천으로 가서 자세한 소식을 안 다음에 서로 나를 약속해서 도적을 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성 싶으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현덕은 영을 받자 다시 군사를 이끌고 영천으로 향하였다. 이때 영천에서 적장 장보 장량이 강군과 싸워 이롭지 못하니까 곧 무리들을 이끌고 장사를 물러나 풀밭 속에다 영체를 세웠다. 이것을 보고 황보숭은 주전을 대하여 계책을 말한다. 도적들이 풀밭에다 영체를 세웠으니 화공을 쓰면 깨치기가 어렵지 않으리다. 따는 좋은 계책이요. 두 사람은 즉시 군중에 영을 내려 사람마다 풀 한 묶음씩 가지고 가만히 적진 가까이 가서 매복하고 있게 하였더니 이날 밤에 때마침 바람이 크게 일어난다. 약속한 시간은 이경. 일제히 불을 지르고 황보숭과 주전은 각기 군사를 힘몰아 적진을 치니 적의 영체에 있는 불길이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하다.
도적의 무리들은 아무 방비가 없다가 기습을 당하자 너무나 놀라고 황급하여 말은 미처 안장을 못 지우고 사람은 미처 갑옷을 못 입은 채로 어지러이 목숨을 도망한다. 그러나 강군의 추격은 급하였다. 날이 혼이 밝을 무렵까지 일변 싸우며 달아나며 장보 장량이 남은 군사를 이끌고 길을 찾아 도망하는 중에 문득 난데없는 한때 군마가 앞으로 달려나와 길을 막는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관군이 분명한데 앞선 장수는 신장이 칠척에 눈이 가늘고 수염이 길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는 패국 초군 사람 조조로 자는 맹덕이니 본래 그의 아비 조승이 하옷이었으나 중상시 조등에게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그로 인해 조성으로 일컫게 된 것이다. 조조의 아명은 아만이라고도 하고 또 길리라고도 한다. 어릴 때부터 유렵을 좋아하고 가물을 즐기며 곤모가 있고 기변이 많다. 그에게 한 숙부가 있어 매양 잘못이 있을 때마다 조승에게 고하여 꾸지람을 듣게 하니 조조는 마침내 속으로 한 계교를 생각해내고 어느 날 숙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거짓 땅에다 쓰러져 지랄병이 들린 형상을 하였다. 숙부는 깜짝 놀라 곧 가서 조승에게 이를 고하였다. 아비가 소스라쳐 놀라 급히 들어와 보니 조조는 아무 탈 없이 저희 방에서 글을 읽고 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아비가 한마디 묻자 조조는 가장 추연한 빛을 얼굴에 띄우고 대답했다. 제가 언제 그런 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까? 다만 제가 숙부께 사랑을 잃어 그래 그 어른이 가끔 없는 말씀을 하시나 봅니다. 조승은 자식의 말을 믿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아우가 와서 조조의 잘못을 말하여도 다시는 굳이 듣지 않으려 한다. 이러므로 인하여 조조의 방탕은 날로 심하여졌다. 당시에 교연이라는 이가 일찍이 조조를 향하여 장차 천하가 어지러움에 명세지제가 아니면 건지지를 못할 것이니 능히 앞으로 천하를 편안히 할 사람은 아마도 자네일까 보이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조조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기꺼워하는 빛이 없었다. 또 남양 사람 하엉은 그를 한번 보고 한실이 장차 망할 때 천하를 편안히 할 이는 반드시 그대일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그 말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연암 허교는 사람을 잘 알아본다 하여 이름난 이였다. 조조는 그를 일부러 찾아가서 물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오? 허교는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으로 아무 말이 없다가 조조가 두세 번 묻자 마침내 대답하였다. 그대는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간웅이오. 이 말을 듣고 조조는 비로소 마음이 만족하여 은근히 기뻐하기를 마지 않았다고 한다. 나이 20에 효렴에 뽑히어 낙양북도이가 되고 다음에 동구령이 되었다가 이번에 황건적 난리를 당하여 기도이가 되어 마복은 오천을 거느리고 영천으로 싸움을 도우러 오는 길에 마침 패군을 이끌고 도망가는 장보 장량의 무리를 만난 것이다. 조조는 한바탕 싸움에 적의 머리를 만여급이나 베고 기번, 금고, 마필 따위를 빼앗은 것이 또한 허다하였다. 장보 장량이 죽기로서 싸워 간신히 혈로를 뚫고 달아나자 조조는 잠깐 황보숭 주전 두 장수에게 인사만 하고 다시 장보 장량의 뒤를 쫓아 떠나버렸다. 한편 현덕은 관우 장비로 더불어 본부병 500명을 거느리고 영천을 바라고 오더니 문득 산 너머로 함사라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며 화강이 사뭇 하늘을 찌른다. 싸움을 도우러 세 사람은 바삐 말을 달려 산을 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렀을 때 이미 도적의 무리들은 크게 패하여 도망하고 싸움은 강군의 승리로 끝난 뒤였다. 현덕이 나아가 황보숭과 주전에게 굴레로 베고 노식의 뜻을 전하니 듣고 나자 황보숭이 말한다. 장보 장량이 이번에 크게 패하였으니 제가 세력이 궁하고 힘이 결핍해서 반드시 광종으로 저의 형 장각을 바라고 갔을 것이요. 현덕은 도로 그리로 가서 노장군을 도와 도적을 깨치도록 하오. 현덕은 명령을 좇아 군사를 이끌고 온 길을 되돌아 다시 광종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길을 반도 못 나가서 문득 한때 군마가 함과 한 채를 호송하여 오는 것과 마주쳤다. 괴이히 여겨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레 속에 있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찾아가는 노식 그 사람이 아닌가. 현덕은 깜짝 놀라 간우 장비로 더불어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리자 수레 곁으로 달려갔다.
아니 선생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노식은 그를 보자 추연한 빛을 띄우고 대답한다. 내가 장가기놈의 요술로 인해서 조련이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조종에서 내리신 황문 자풍이 내게로 오자 먼저 뇌물부터 내라고 하네 그려. 그래 내가 군량도 오히려 부족한 터에 무슨 남은 돈이 있어서 천사께 드리겠소 하였더니 자풍이 여기에 원한을 품고 경사로 돌아가자 내가 도적이 두려워서 고의로 싸우지를 않아 군심만 태만히 한다고 상주를 한 모양이네. 그래 위에서 진노하시어 중랑장 동탁으로 대신 내 군사를 영솔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소홀로 잡아올려 이제 죄를 물으시려는 모양이군. 곁에서 듣고 있던 장비는 크게 노하였다. 천하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형님,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노장군님을 구해냅시다. 말을 마치자 곧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드니 이를 보고 현덕은 놀라 황망히 그의 팔을 잡았다. 조종에도 공론이 있을 터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이럴까 보냐. 그래도 군사를 죽이고 노식을 구해내자는 장비는 서두르고 현덕은 안 된다고 팔을 잡아 말리는데 그 사이에 호송하는 군사들은 함거를 급히 몰아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간우가 말한다. 노중랑은 이미 저렇듯 잡혀가고 이제는 동탁이라는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군사를 영솔하고 있다니 광종으로 가보면 무얼 합니까? 우선 탁군으로나 돌아가서 다시 앞일을 의논하는 것이 좋을까 봅니다. 현덕은 그의 말을 조차 다시 군사를 이끌고서 북쪽을 바라고 길을 떠났다. 그로써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어느 날 산모퉁이를 지나려니까 문득 고개 너머로서 함성이 크게 울린다. 세 사람은 급히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살펴보니 상가들을 덮어 수만 군사가 쫓겨가고 수만 군사가 쫓아가는데 어지러이 패하여 달아가는 관군의 뒤를 급히 쫓고 있는 도적의 기호는 바로 천공장군 넉자가 역력하다. 저놈 장각이 아니냐. 우리 빨리 내려가서 싸우자. 현덕은 관우 장비를 돌아보고 한마디 한 다음 곧 군사를 휘몰아 산에서 내려가자 말을 달려 난군 속으로 뛰어들었다. 북소리, 재금소리, 아우성소리, 울부짖는 소리. 세 사람은 범처럼 달리고 이리저리 되어들어 도적의 무리를 좌우로 충살한다. 쌍고검, 청룡도, 장팔사모가 이리 번뜩 저리 번뜩 빛나는 곳에 거꾸러지는 무수한 도적의 무리. 날랜 장수 밑에서 약한 군졸이 있을 수 없다. 수하의 500명 군사도 개개의 영웅이다. 한바탕 싸움에 도적을 크게 깨쳐 50여리 밖으로 물리치고 세 사람은 관군의 대장 동탁을 마침내 구해내어 함께 영체로 돌아갔다. 겨우 목숨을 건진 채 동탁은 영체로 돌아가자 곧 현덕을 불러들였다. 세 사람이 지금 무슨 벼슬에 있노? 현덕은 대답하였다. 예, 모두 백신이외다. 백신이라고 듣자 동탁의 얼굴에는 역력히 업신여기는 빛이 떠올랐다. 백신이야. 한마디 중얼거리고 손을 한번 저어 물러가라는 뜻을 보인다. 본래 동탁의 자는 중령이니 농서 임조 사람이다. 이때 벼슬이 하동태수로 천성이 심히 오만하였다. 현덕이 무색하여 밖으로 나오자 장비가 곧 물었다. 형님을 보고 뭐랍디까? 현덕이 풀없이 말한다. 우리더러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고 그러더라. 그래 뭐랬소? 백신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백신이야 하고 픽 한 번 웃고는 손을 저어 나가라고 그러더라. 우리가 죽기로 싸워 저를 구해준 건 한마디 사례도 않고 말이오. 현덕이 그 말에 대답이 없는 것을 보자 장비는 크게 노하였다. 우리가 몸소 천군만마 가운데 뛰어들어 죽기로 싸워 제 목숨을 구해준 터에 제가 이처럼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이오. 이 자를 죽여버려야지 그대로 둬서는 내 분을 풀 도리가 없소. 곧 칼을 빼어들고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하니 이를 보고 현덕과 간우는 좌우로서 그의 팔을 잡았다. 왜 이러느냐? 놓으시오. 저는 뭐니 해도 조종의 관리가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단 말이오? 함부로 못 죽인다. 그럼 저자를 그대로 살려두고 우리가 도리어 그 수하에 있어야 옳단 말이오. 두 분 형님이 기어이 그러시겠다면 나는 혼자서 다른 데로 가버리겠소. 아니다. 우리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천지의 맹세를 드린 터에 이제 서로 헤어지다니 그게 될 말이냐.
다 함께 다른 데로 가도록 하자. 세 사람은 곧 그곳을 떠나 밤을 도와 주전의 군중을 찾아갔다. 적은 군사로 대적과 상지하고 있던 주전은 그들이 찾아온 것을 보자 진정으로 반겨하였다. 그들은 세 사람을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군사를 한 곳에 모아 장차 나가서 지공장군 장보를 쳐 깨뜨릴 도리를 차렸다. 이때 장보는 도적의 무리 8, 9만 명을 거느리고 산 뒤에 둔치고 있어 그 형세가 실로 만만치 않았다. 주전이 명하는 대로 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스스로 선봉이 되어 앞으로 나아갔다. 적진 가운데로서 북소리 한 차례 높이 울리며 한 장수가 급히 말을 몰아 나오니 그는 곧 적의 부장 고승이라는 자다. 현덕은 곧 장비를 돌아보았다. 내 나가거라. 말이 떨어지자 장비는 장팔 사모 꼬나 잡고 살같이 말을 몰아 적장을 맞아 싸웠다. 한자루 대도와 한자루 장창. 서로 어울려 싸우기 삼합에 칼이 창을 당해내지 못하고 적장이 마음에 겁을 집어먹어 획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할 때 호통소리와 함께 장비는 고승의 등을 한 창에 찔러 말 아래 거꾸러뜨렸다. 나가자. 현덕이 한번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큰 소리로 영을 내리자 군사들은 곧 아우성치며 내달았다. 형세가 단번에 적진을 무찌르겠다. 그러나 괴이한 일이다. 세 사람이 군사를 급히 몰아 거의 적진 앞까지 이르려 할 때 문득 지공장군 장보가 말 위에서 머리 풀고 칼 잡아 요사스런 술법을 쓰자 난데없는 바람이 산골 속으로부터 일어나며 마른 하늘에 우레소리 크게 울리고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허공으로부터 내려오며 그 검은 기운 속에 무수한 인마가 달아드는 듯하다. 현덕의 군사는 크게 어지러워 그대로 패하여 돌아왔다. 현덕이 패병을 수습하여 다시 진을 친 다음 대체로 가서 주전에게 이 일을 고하니 주전이 듣고 나자 개교를 일러준다. 제가 요술을 쓰니 우리가 내일 돌과 양과 개 잡은 피를 준비해 가지고 군사를 언덕 위에 매복하여 놓았다가 도적들이 뒤를 따라 이르는 대로 높은 데서 그대로 끼얹기만 하면 그 술법을 깨칠 수 있으리다. 현덕은 영을 듣고 나서 물러나왔다. 이튿날 장보가 길을 두르고 북을 치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청한다. 현덕이 몸서 쌍고검을 춤추며 나가서 바야흐로 그들을 맞아 싸우려 할 때 장보는 다시 마상에서 요사스러운 술법을 썼다. 바람과 우레가 또 갑자기 일어났다. 모래가 날고 돌이 달린다. 하늘에 가득 찬 검은 기운. 그 검은 기운 속으로 내려오는 무수한 사람들과 말. 현덕은 곧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났다. 그 뒤를 장보가 군사를 휘몰아 급히 쫓는다. 쫓고 쫓겨서 막 산모퉁이를 지날 때 관우와 장비에 매복한 군사가 고함치고 내다르며 미리 마련하여 두었던 더러운 물건을 일시에 끼얹었다. 허공으로서 종이로 만든 사람과 풀로 만든 말이 분분히 땅 위에 떨어진다. 바람과 우레가 멈추었다. 모래와 돌이 다시 날지 아니한다. 술법이 깨어진 것을 보자 장보는 곧 군사를 돌려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간우와 장비가 좌우에서 나오고 또 등 뒤로서 현덕과 주전이 함께 쫓는다. 도적의 무리로서 죽고 상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크게 낭패하여 장보는 죽기로 말을 달려 달아났다. 현덕은 어지러이 도망가는 적군 가운데 지공장군 기호를 보고 말을 더욱 급히 몰아 그 뒤를 쫓으며 달리는 말 위에서 어느 틈엔가 활에 살을 먹여들고 장보의 등 한 복판을 겨누었다. 시위 소리 높이 울리며 유성처럼 나는 화살. 장보는 미처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왼편 팔에 살을 맞고 그대로 양성으로 쫓겨 들어가서 굳게 성문을 닫고 다시는 나오려 하지 않는다. 주전은 군사를 몰고 나가서 양성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오게 하였다. 간지 며칠 안 되어 탐자가 돌아와 고하는 말을 들으니 황보숭은 번번이 도적과 싸워 이기고 동탁은 싸움마다 도적에게 져서 조종이 황보숭으로 동탁의 군사까지 관령하게 하였는데 황보숭이 이르렀을 때 장각은 이미 죽었고 인공장군 장량이 그 무리들을 거느려 관군에게 항거하더니 황보숭이 7번 싸움에 7번을 모조리 이겨 마침내 장량을 곡양에서 목베이고
다시 무덤을 헤쳐 장각의 시체를 내어서 그의 수급을 아울러 경사로 올려보내매 조종은 황보숭의 벼슬을 높여 거기 장군을 삼고 기주목을 제수하였으며 황보숭이 다시 노식의 죄없음을 표조하자 조정이 노식에게 원간을 다시 내리고 조조도 또한 공이 있으므로 제남상을 제수하였다 한다. 주조는 듣고 나자 더욱 군사를 재촉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치기를 급히 하였다. 형세가 심히 위급한 것을 깨닫자 적장 엄정이란 자가 저의 손으로 장보를 찔러 죽인 다음 그 수급을 베어들고 나와서 항복을 드린다. 주조는 두어 고을의 도적들을 다 소탕하고 조종의 첩보를 올렸다. 이리하여 장각, 장보, 장량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아직도 황건적에 남은 무리가 있었다. 조홍, 한충, 손중의 세 도적이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각초로 다니며 분탕질과 노략질을 마음대로 하고 일컷때 대현량사 장각을 위하여 원수를 갖겠노라고 한다. 조정에서는 주전에게 명하여 다시 가서 이 도적들을 마저 쳐서 무찌르라 하였다. 주전은 조칙을 받들어 곧 유비, 간우, 장비 세 사람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다. 이때 한충이 왕성을 점거하고 있다. 주전은 현덕을 보내서 성 선안각을 치게 하였더니 한충이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 나와서 맞아 싸우려 한다. 이를 보고 주전은 몸소 철기 2,000명을 거느리고 동북각으로부터 성내로 쳐들어가려 하였다. 한충이 바야흐로 현덕의 군사를 맞아 싸우려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군사를 돌려 달아난다. 현덕은 관우 장비로 더불어 놓치지 않고 그 뒤를 몰아쳤다. 도적의 무리가 한 번 싸움에 크게 패하여 성 안으로 도망에 들어가자 주전은 즉시 군사를 나누어 성을 사면으로 철통같이 에워쌌다. 열흘이 미처 못되어 성 안의 양식이 떨어졌다. 한충은 사람을 내어보내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주전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현덕은 말하였다. 옛적에 고조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이 대개는 항복하여 기순하는 사람들을 잘 용납하셨기 때문인데 장군은 어찌하여 한충의 항복을 받아주려 안 하십니까? 주전이 말한다. 지금과 그때와는 경우가 다르오. 그 당시로 말하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들이 정한 주인이 없던 때니 항복하고 기순하는 자들을 받아들여 민심을 수습하였던 것이지만 지금은 해내가 일통하여 천하에 달리 일이 없는 터에 오직 황건적의 무리가 난리를 일으키고 있으니 만약에 항복한다고 그대로 모두 용납하였다가는 무엇으로써 착한 것을 권하며 악한 것을 징계하여 본단 말이오. 그렇게 하면 도적들이 저희가 이로울 때는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하다가 형세가 불리해지면 곧 항복을 하여 버릴 것이니 이는 도적의 마음을 길러주는 일이라. 결코 좋은 계책이 아니오. 듣고 나서 현덕은 다시 말하였다. 장군의 말씀은 정론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가 철통같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며 저희가 항복하겠다는 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도적의 무리는 죽기로써 싸우려고 할 도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에게 항거한다면 성을 깨치기가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니니 저의 생각 같아서는 군사를 거두어 동문과 남문은 틔워주고 다만 서문 북문만 치기로 하면 저희가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군사를 휘몰아서 치면 한충을 사로잡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는 그 말이 옳소. 주전은 현덕의 의견을 쫓아 곧 동쪽 남쪽 두 곳 군사를 거두고 서쪽 북쪽만을 급히 쳤다. 한충이 가연 군사들과 더불어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주전은 곧 현덕, 관우, 장비 세 장수와 함께 3군을 휘몰아 그 뒤를 급히 쳤다. 한충이 마침내 화살에 맞아 죽고 나머지 무리들은 각각 사면으로 흩어져 목숨을 도망하기에 바쁘다. 관군이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뒤를 쫓을 때 조훈과 손중이 도적의 무리 수만 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들었다. 주전이 군사를 지휘하여 이를 맞아서 싸웠으나 도적의 형세가 원체 커서 조련이 쳐 깨뜨리지 못하겠다. 주전은 군사를 뒤로 물렸다. 조흥이 승리의 새를 몰아 다시 완성을 빼앗아 든다. 주전이 성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하체하고 다시 군마를 정돈하여 성을 치려 할 때 문득 동편에서 한때 인마가 이르렀다.
나가서 맞으니 이를 거느리는 장수는 옥운 부춘 사람 손견으로 자는 문대, 바로 손무자의 후손이다. 그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었다. 자기 부친과 함께 전당에 갔다가 해적 10여 명이 상인의 재물을 겁탈한 것을 보고 손견은 제가 한번 저놈들을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부친에게 한마디 한 다음 곧 칼을 들고 언덕 위로 쫓아 올라가며 소리를 높여 동서로 지휘하기를 마치 사람들이나 부르는 것처럼 하니 도적들은 관병의 무리가 잡으러 온 줄로만 여겨 재물을 모조리 놔둔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손견이 그 뒤를 쫓아가서 마침내 도적 하나를 죽이니 이로써 고을 안에 이름이 들려 교위가 되었고 뒤에 회계 땅 요저 허창이 모반하여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칭 양명 황제라 일컫자 손견은 군사마와 함께 용사 1000여 명을 모집하여 데리고 나가서 마침내 허창과 그 아들 호소를 베었다. 자사장민이 그의 공을 표주하였으나 조정에서는 겨우 손견에게 염독승을 제수하고 다시 우의승, 합의승을 제수하였던 것인데 이제 손견은 황건적의 무리들이 난리를 일으킨 것을 보고 향중의 소년들과 상녀들 하며 회수 사수 땅에 정병 1500명을 거느리고서 완성으로서 와서 접응한 것이었다. 주전은 크게 기뻐 곧 손견으로 남문을 치게 하고 현독으로 북문을 치게 하며 자기는 몸소 서문을 치고 오직 동문만을 도적들이 달아나도록 남겨두었다. 손견은 영을 받자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남문으로 가서 남보다 먼저 성으로 기어 올라갔다. 달려드는 도적의 무리를 연달아 20여 명이나 베자 멀리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적장 조홍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온다. 손견은 곧 성 위로서 몸을 날려 아래로 뛰어내리자 조홍의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말 아래에 거꾸로 뜨리고 다시 조홍의 말에 올라 나는 듯이 동서로 왕래하며 어지러이 도적의 무리를 쳤다. 형세가 급한 것을 보자 손중은 북문을 열고 달아나려다 현덕의 화살에 맞아서 죽고 주장을 잃은 수하의 무리들은 서문으로 쳐들어온 주전의 대군으로 하여 죽은 자가 수만 명이요 항복한 자는 이루 그 수요를 헤아릴 길이 없었다. 남양 일로의 열암은 고을이 이로써 평온하게 되었다. 주전이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로 돌아가니 조정은 그를 봉하여 거기 장군 한암윤을 삼는다. 주전은 곧 손견과 유비의 공을 상조하였다. 그러나 정사가 한껏 문란한 조정에 올바른 농공 행상을 바랄 길이 없다. 손견이 뇌물을 바치고 겨우 별군 사마를 얻었을 뿐으로 현덕에게는 종시 아무런 분부도 없었다. 십상시의 난. 한편 동태우는 장량의 무리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가만히 상의하였다. 협 황자를 세우려던 노릇이 그만 어긋나고 지금 내외 신료가 모두 하진의 신복이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느냐. 진양이 계교를 드린다. 낭낭께 없어 조종에 납시어 수렴천정을 하옵시고 협 황자로 왕을 봉하시옵시며 국구 동중의 관직을 높이시어 군권을 맡게 하옵시고 또 소신의 무리를 중히 쓰옵시면 가히 대사를 도모할 수 있사오리다. 동태우는 크게 기뻐하며 이튿날 조회에 전교를 내려 황자 협을 봉하여 진료왕을 삼고 국구 동중으로 표기장군을 삼으며 또 장량의 무리들로 함께 나라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하태우는 동태우가 이렇듯 전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자 어느 날 궁중에 연석을 배설하고 동태우를 청하였다. 술이 반감에 이르렀을 때 하태우는 문득 몸을 일으켜 잔을 받들고 동태우 앞으로 나아가 2번 절하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부녀자라 나라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리에 마땅하지 않을까 보이다. 예전에 여후도 중권을 잡고 있다가 그 종족 1000여 명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구중궁궐에 깊이 앉아있고 조정대사는 대신과 원로들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도 다행한 일인가 합니다. 듣고 나자 동태우는 크게 노하였다. 내가 투기가 심해서 죄 없는 왕미인을 약먹여 죽이더니 이제는 내 소생이 인군이 되고 내 오라비 권세가 중하다고 그것을 믿어 감히 어지러운 소리를 늘어놓는구나.
내 오래비가 비록 권세가 중하다고는 하지만 내가 표기장군의 조칙을 내려 내 오래비의 목을 베기가 여반장이다. 하태우도 노하였다. 내 좋은 말씀으로 가나는 터에 그렇듯 노하실 것이 무엇이오? 동태우가 돌아간 뒤에 하태우는 그 밤으로 하진을 불러들여 이 일을 말하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명하였다. 하진은 물러나오자 곧 삼공과 의논하고 동태우는 본래 번비라 궁중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하간에 안치시키고 한편으로 군군을 점검하여 가서 표기장군 동중의 부택을 에워싸고 장군의 인수를 찾게 하니 동중은 사세가 위급한 것을 알자 급히 후당으로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버린다. 장량과 단귀의 무리들은 이것을 보자 화가 반드시 저희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곧 금은 보석을 아끼지 않고 대장군 하진의 아우 하묘와 그의 모친 무양군에게 보내서 하태우에게 좋게 말씀드리기를 청하여 이 무리들은 다시 잃었음을 얻었던 것이다. 이해 6월에 하진은 가만히 사람을 하간으로 보내 동태우를 관역들에서 약먹여 죽였다. 남모르게 한다고 한 노릇이지만 소문은 쉽사리 난다. 더욱이 십상시의 무리들이 이 일을 눈치채자 하진이 장차 대사를 도모하려 우선 동태우를 모살한 것이라 말을 퍼뜨려 놓았다. 원소는 다시 하진에게 권하였다. 이때를 타서 중간의 무리들을 없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뒤에 큰 화가 있사오리다. 전일에 두무가 환관들을 죽이려 하다가 기모가 소홀해서 도리어 화를 받았지만 지금 기공 형제의 부하들과 관리들이 모두 빼어난 인물들이니 이때 일을 결단하여 하신다면 만에 하나도 실수됨이 없사오리다. 그러나 하진은 말하였다.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 서서히 의논하여 하지. 원래가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유예하여 얼른 결단짓지 못하고 있을 때 좌우에 있는 자가 이 일을 가만히 장량에게 보고하여 버렸다. 장량의 무리는 그 밤으로 곧 다시 하묘에게 뇌물을 보내서 부디 일 없이 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하묘는 궁중으로 들어가서 하태우를 뵙고 아뢰었다. 대장군이 새 인군을 보좌하여 어진 정사는 베풀지 않고 오직 죽이고 벌하는 일만 일삼아 이제 무단히 십상시를 또 죽이려 드니 이는 나라를 크게 어지럽게 하는 일이외다. 하태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 말이 옳다. 내 못하게 금하마. 얼마 있다 하진이 궁중에 들어오자 하태우는 그를 보고 말하였다. 선제께로서 새로 천하를 버리신 이제 내가 함부로 옛 신하를 주살하려 하는 것은 종묘를 중히 여기는 일이 아니다. 하진은 듣고 나서 마음에 그러리라 생각하고 물러나왔다. 사례교의 원수가 그를 맞아 묻는다. 대사가 어찌 되었습니까? 하진이 말한다. 태우께서 윤허하지 않으시니 어찌할꼬? 원소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곧 사방 영웅의 무리들로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로 올라와서 환관의 무리들을 모조리 주살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워낙 일이 급해서 태우께서도 자연 윤허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진이 듣고 나자 따는 그 계교가 좋구나 하고 즉시로 경문을 각진으로 보내 외병을 경사로 부르려 하니 이를 보고 주부 진림이 간한다. 불가하오. 속담의 미물의 짐승도 속여가지고는 뜻을 얻지 못하는 법인데 항차 국가대사이겠소. 이제 장군께서 천하의 병권을 손안에 놓고 계신 터이니 환관의 무리쯤은 주살하시기가 지극히 용이한 일인데 어찌하여 외방 군사들을 불러 궁궐을 범하게 하시는 게요. 여러 간웅이 한자리에 모이면 각기 딴 마음들을 품게 될 것이니 이리 하면 일은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환란만 일으키게 되오리다. 전군교의 조조도 한마디 하였다. 만약 환관의 죄를 다스리려 하신다면 원흉을 잡아내어 한 명 옥리에게 맡겨버리면 족할 일이지 무엇하러 군사를 경사로 불러올리려 하십니까? 만약에 외병을 불러다가 저들을 모조리 주살하려다가는 반드시 이 일이 드러나 대사는 그르치고 마오리다. 모두가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하진은 도리어 당치 않은 소리를 말라고 그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마침내 가만히 명령을 내려 밀조를 가지고서 밤을 도와 각진으로 가게 하였다.
조조는 밖으로 물러나오자 하진이 꾀가 없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군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였다. 동탁은 앞서 황건적의 난에 아무 공이 없어 조종이 장차 죄를 다스리려 할 때 몰래 십상시에게 뇌물을 후이 보내 다행히 무사함을 얻었다. 십상시들이 동탁을 자기들의 신복으로 만들 속셈으로 오히려 현관의 지위에 봉해 20만 병력까지 거느린 자사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뒤로 조종의 귀인들과 결탁하여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 차례 승전해 그 관직이 마침내 진장군 오향후 서량자사에까지 이르렀다. 서량에서 2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된 데다 늘 마음속에 야심을 품고 있던 동탁은 당대의 제사인 이유를 사위로 맞이하고 호시탐탐 천하를 꿈꾸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근거지인 섬서에는 또 한 명의 사위인 중랑장 우보를 두어 지키게 하고 동탁 자신은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 모든 장수를 총동원해 거느리고 낙양으로 향했다. 한편 십상시들도 하진의 음모를 알고 하태우로 하여금 전지를 내려 하진을 태우궁으로 불러들이게 한 뒤 하진이 입궐하자 자객을 매복시켰다가 하진을 죽여버렸다. 하진이 죽음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원소와 조조는 노기충천에서 칼을 빼들고 궁전 깊은 내전으로 군사를 몰아 지쳐 들어가 조충, 정강, 하운, 곽승 등을 잡아 목을 베고 황간 천여 명을 도륙했다. 궁궐은 순식간에 폭도로 변한 장졸들에게 여지없이 짓밟혔다. 타오르는 불길과 검은 연기, 여기저기 고함 소리와 궁녀들의 비명 등 문자 그대로 피에 물든 아비규환이었다. 그때 500정병이 휘두르는 사륙의 칼날을 용케 피한 장량, 단규, 조절, 우람 등 십상시의 우두머리들은 어린 황제와 진류왕 협, 하태우를 겁박해 화염을 뚫고 장락궁을 빠져나왔다. 쉬지 않고 도망친 장량과 단규는 북망산에 이르렀으나 추격대가 뒤쫓아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황제와 진류왕은 강변의 풀숲에 의지한 채 사태의 기추를 알 수 없어 서로 손을 꼭 잡고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즈음 장수 민공은 군사들을 풀어 황제와 진류왕을 찾게 했으나 찾지 못한 채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해묵은 장원 하나가 있었다. 그 집 주인 최의는 집 뒤에 쌓아둔 풀더미에서 두 소년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쉬게 했다. 한편 민공은 황제를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최의의 장원에 이르게 되어 그곳에서 소년 천자와 진류왕을 모시고 낙양으로 향했다. 황제와 진류왕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와 흩어진 궁중을 정돈하고 모든 물건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난리통에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국 옥새가 없어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왕을 패하고 다시 세우다. 동탁은 군사를 낙양성 부근으로 끌고 와 성문 밖에 주둔시키고 자신은 날마다 천여 명의 철갑병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낙양 시내를 제세상인 양 활보하고 다녔다. 백성들이 불안한 생각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궁정을 출입함에 조금도 기탄하는 바가 없으니 이를 보고 어느 날 후군교의 포시는 원소를 찾아가 말하였다. 동탁이 정녕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모양이니 곧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러나 원소는 대답한다. 조정이 겨우 바로잡힌 이제 경망대의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을까 하오. 포시는 다시 사도 왕윤을 찾아 이 일을 말하였다. 그러나 왕윤 역시 서서히 의논하여 합시다 하고 대답한다. 포시는 마침내 본부 군마를 이끌고 낙양을 떠나 태산으로 가버렸다. 이때 동탁은 전일 하진 형제 수하에 있던 군사들을 불러 모아 모조리 장중에 거두어 놓고 하루는 적의 사위요 모사인 이유를 불러 가만히 상의한다. 내가 이제 황제를 패하고 대신 진류왕을 세울까 하는데 어떻겠느냐? 이유가 대답한다. 내일 옥명원에다 백관을 모아 놓으시고 그 말씀을 내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참할 뿐이외다. 동탁은 마침내 뜻을 결정하고 이튿날 옥명원에다 크게 잔치를 베푼 다음 만조 공경을 청하였다.
누구나 본래가 동탁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터이라 모두들 정한 시각에 모여든다. 동탁은 백간이 다 모이기를 기다려 옥명원으로 갔다. 칼차고 자리에 나아가 술이 두어순배 돌자 그는 문득 잔을 멈추고 풍악을 그치게 한 다음 소리를 가다듬어 말하였다. 내 자중에 여쭐 말씀이 있소.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의 편을 바라본다. 동탁은 한 차례 그들을 둘러보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대개 천자는 만백성의 주인이시니 위가 없고서야 어찌 종묘사직을 받들 수 있겠소. 내가 배웠기에 금상은 심히 나약하시고 진류왕은 총명호악하시니 황제를 패하고 진류왕으로 대위를 이으시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하오. 여러 공들의 의향은 어떠시오? 뜻밖의 말에 모두들 안색이 변하였다. 그러나 누구라도 감히 소리를 못 내고 있을 때 문득 좌상의 한 사람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안 될 말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는 곧 형주자사 정원이다. 그는 눈을 부릅떠 동탁을 노려보며 말한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그런 말을 내느냐. 금상께서는 선제의 적자시오. 또한 아무 과실이 없으신 터에 내 어찌 망령되이 패립을 의논하려 드느냐. 동탁은 노하였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살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느니라. 마주 자리를 차고 일어나 그는 칼을 빼어 손에 들며 바로 정원을 치려 하였다. 이때 이유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정원의 등 뒤에 한 장수가 있어 손에 방천화극을 잡고 눈을 부릅떠 동탁을 노려본다. 이유는 그의 위품이 늠름한 것을 보자 곧 동탁의 팔을 잡았다. 오늘 이 같은 연석에서 나라 정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으니 내일 도당에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시지요. 동탁이 자리로 돌아가 다시 앉자 사람들은 곧 정원에게 권하여 먼저 물러가게 하였다. 그가 나간 뒤 동탁은 자중을 둘러보며 다시 묻는다. 그래, 내 의논이 공도에 맞지 않소? 어떻소? 노식이 말하였다. 공의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옛적에 태갑이 밟지 못함에 이윤이 그를 동궁에 내쳤고 창읍 왕이 위에 오른 지 겨우 21회 동안에 지은 죄가 3천여조라 곽강이 태묘에 고하고 이를 패하였다 하거니와 금상께서는 비록 어리시기는 하나 총명인자하시고 또한 터럭 많지도 과실이 없으신 터에 공이 한낱 왜군자사로 일찍이 나라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이윤 곽강의 제독도 없으면서 어찌 함부로 패립을 주장한단 말씀이오. 성인께서도 이윤의 뜻이 있으면 가하거니와 이윤의 뜻이 없으면 찬역이라 하셨소이다. 뭐? 찬역이라니? 동탁이 크게 노하여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다시 칼자루에 손을 대었을 때 문득 앞으로 나서며 이를 멈추는 사람이 있다. 의랑팽백이다. 노상서는 해내 덕망이 있으신 분이요. 이제 까닭없이 뵈면 천하의 공론이 두려울까 하오. 동탁이 노기가 풀리지 않은 채 다시 자리에 앉자 사도 왕윤이 조용히 한마디 하였다. 술자리에서 의논할 일이 아니니 다른 날로 미루시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뒤에 동탁이 칼을 안고 원문에 나와 섰으려니 한 장수가 칼을 들고 문 밖 큰 길에 말을 달려 왕래한다. 동탁은 이유를 돌아보고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고? 이유가 대답한다. 정원의 양아들 여포로 자는 봉선이라 합니다. 주공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도록 하시지요. 동탁은 그의 말을 좇아 곧 옥명원 안에 몸을 숨겼다. 이튿날이다. 사람이 들어와 보아되 형주자사 정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에서 나와 싸움을 청한다 한다. 동탁은 노하여 즉시 군사를 이끌고 이유와 함께 나가 진치고 대하였다. 북소리 크게 울리어 정원이 문기 아래 말을 내니 그의 양아들 여포는 머리에 속발 군관을 쓰고 몸에 백화점포와 당의 계갑을 입고 허리에 사만 보대를 두르고 손에 방천하극을 잡고서 말을 달려 그를 따른다. 동탁이 마주 진 앞에 말 타고 나서자 정원은 곧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나라가 불행하여 십상시의 농간으로 오랫동안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더니 이제 또 공도 없는 너 같은 놈이 어찌 감히 패립을 말하여 다시 조종을 어지럽게 하려 든단 말이냐.
동탁이 미처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여포가 그대로 말을 달려 지쳐들고 정원이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따른다. 동탁이 마주 진 앞에 말 타고 나서자 정원은 곧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국가가 불행하여 십상시의 농간으로 오랫동안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더니 이제 또 너 같은 놈이 한 톨의 공도 없으면서 어찌 감히 패립을 말하여 다시 조종을 어지럽히려 든단 말이냐. 동탁이 미처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여포가 그대로 말을 달려 지쳐들고 정원이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따른다. 말구발에 있는 티끌, 아우성 소리가 들을 덮었다. 한바탕 싸움에 크게 지고 30리를 물러나 하체하자 동탁은 좌우를 둘러보며 말하였다. 여포는 참으로 대단한 장수다. 내가 이 사람 하나만 얻었으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겠는데. 말이 떨어지자 앞에 한 사람이 나서며 주공은 너무 염려 마십시오. 여포는 본래 저와 한 고향 사람이라 제가 잘 알거니와 용맹은 하되 꾀가 없고 이로운 것을 보면 곧 의리를 저버리는 위인입니다. 저를 보내주신다면 곧 가서 여포를 달래 주공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나이다. 동탁이 눈을 들어보니 곧 호분 중랑장 이숙이다. 동탁은 한마디 물었다. 내 어떻게 여포를 꼬여오겠단 말인고? 이숙이 아랜다. 제가 들으니 주공께 한필 명마가 있어 이름은 적토마라. 하루에 능히 천리를 간다 합니다. 이 말과 또 황금만 아끼시지 않는다면 여포를 꼬여 정원을 버리고 주공께 돌아오게 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은 일이외다. 동탁은 이유를 돌아보았다. 어찌 했으면 좋을꼬? 이유가 말한다. 주공께서 장차 천하를 취하실 생각이시라면 말 한 피를 아낄 게 무에 있겠습니까? 동탁은 마침내 황금 1,000냥, 명주 수십 필과 옥대 1조와 함께 천리마 적토마를 내어주었다. 이숙은 그 길로 예물을 수습하여 가지고 여포의 영체를 찾아갔다. 오리 밖에 이르자 사방에서 복병이 달려나와 그 일행을 애워싸고 묻는다. 누구요? 이숙은 말하였다. 빨리 가서 여장군께 고하되 옛 친구가 찾아왔다고 전하여라. 군사 한 명은 이 일을 보고하러 먼저 달려가고 군사 2명이 앞을 서서 그를 인도한다. 영체 밖에 이르자 먼저 달려갔던 군사가 채문 앞에 기다리고 섰다가 정중히 예를 베풀고 말한다. 곧 들어오시랍니다. 이숙은 잠옷 거만한 태도로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는 여포를 향해 말하였다. 그동안 별일 없었소. 여포는 읍하고 말하였다. 오래 배웁지 못하였더니 지금 어디 계시오? 나는 지금 호분 중랑장 벼슬에 있거니와 자네 소식을 듣고 내 기쁨을 이길 길이 없어 말 한 피를 가지고 온 길이오. 이 말이 하루에 능히 천리를 가며 물을 건너기나 산을 오르기를 마치 평지를 밟듯하니 이름은 적토마라. 내 그대에게 드려 호의를 도우려 하는 터이요. 천리마라 듣자 여포는 곧 이숙을 따라 밖으로 나와서 적토마를 본다. 온몸이 그대로 활활 타오르는 시뻘건 불빛으로 한오라기에 잡털이 섞여 있지 않다.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1장이요 굽에서 목까지 높이가 8척. 한번 입을 벌려 소리치니 그대로 하늘에 오르고 바다에 들듯 싶다. 명장은 명마를 사랑한다. 여포는 이 말을 보자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었다. 형이 이렇듯 용마를 내리시니 장차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옳단 말이오. 여포가 살해하자 이숙은 말한다. 내 오직 의기를 위하여 온 터이니 어찌 갚기를 바라겠소. 여포는 그를 다시 장중으로 청하여 들여 술을 내어 관대한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르자 이숙은 문득 생각난 듯이 한마디 하였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 본 지 얼마만이오. 욕심 같아서는 영존도 이 자리에 매시고 싶구려. 여포는 웃고 말하였다. 형이 취하셨소. 선친께서 돌아가신 지 오랜데 이 자리에 매시고 싶다니 무슨 말씀이오? 아니, 나는 정자사를 말씀한 게요. 그 말에 여포는 얼굴을 왈칵 붉혔다. 내 이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 역시 부득이한 노릇이오. 이숙이 말한다. 그 어인 말씀이요. 그대의 비상한 재주로 공명과 부귀를 구하려만 들면 용이 한 터에 어찌 부득이하여 남의 수하에 있단 말이오.
내 아직 주인을 못 만나 그러. 이숙은 웃고 말하였다. 옛말에도 꽤 있는 새는 나무를 가려 깃들이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 하지 않았소. 형이 보시기에 지금 조정에서 정말 당대의 영웅이라 할 사람이 누구 같소? 이숙은 잡았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정색하고 말한다. 내 만조 공경들을 두루 보아야 정말로 동탁만한 이가 없습디다. 그의 위인이 어진이를 공경하고 상벌이 분명하니 끝끝내는 대업을 이루고야 말리이다. 여포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짓고 내 글을 따르고 싶어도 다만 길이 없는 게 한이요. 이 한마디를 하자 이숙은 종자를 불러 금주와 옥대를 들이게 하여 탁자 위에 버려놓는다. 여포는 깜짝 놀란다. 아니 이게 웬 물건들이오? 이숙은 좌우를 둘러보고 소리쳐 꾸짖는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여포가 손짓하여 호위하던 무리가 다 밖으로 나가자 이숙은 가만히 말한다. 동탁께서 봉선의 이름을 흠모하시어 특히 날더러 갖다 드리라고 하신 게요. 적토마도 실은 동탁공이 보낸 것이라오. 이 말을 듣자 여포 얼굴에 감격하는 빛이 역력하다. 동공이 이렇듯 나를 사랑하시니 내 장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구려. 나같이 재주 없는 무리도 오히려 중랑장이요. 만약 봉선이 동탁공께로 가기만 한다면 부귀야 일러 무엇하겠소. 그러나 내가 티끌만한 공도 세운 것이 없으니 무엇으로 나아가는 예를 차린단 말이오. 이숙은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띄우고 말한다. 공을 세우기야 실상 손바닥을 뒤집기보다도 더 쉽지만 다만 봉선이 하려들지 않는 게지. 그 말에 여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연다. 내가 정원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동탁공에게로 가면 어떻겠소? 이숙은 고개를 크게 한번 끄덕이고 말한다. 그대가 과연 그렇게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소? 그러나 일을 늦게 하였다가는 다른 변이 생길지 모르니 하려거든 부디 빨리 하오. 염려 마시오. 내 내일 가서 항복하리이다. 이숙이 돌아간 뒤 그날 밤 이경이다. 여포는 칼을 들고 바로 정원의 장중으로 들어갔다. 정원은 이때 마침 등촉을 밝히고 책을 보고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양아들 여포다. 그는 물었다. 우리 아이가 이 밤에 들어오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냐? 여포는 눈을 부릅떠 그를 보며 큰 소리로 꾸짖는다. 내 당당한 사내 대장부로서 내 자식 노릇이 가당키나 하단 말이냐. 정원이 너무나 뜻밖의 일에 놀라고 어이없어. 아니 봉선이 어찌하여 마음이 변하였나. 한마디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여포는 와락 앞으로 달려들어 한 칼로 그의 목을 베었다. 변이 있는 줄 깨닫고 밖에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안으로 달려들어왔을 때 여포는 바른손에 피 묻은 칼, 왼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정원의 수급을 들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정원이가 어질지 않기로 내가 죽인 터이니 나를 따를 자는 남아있고 따르지 않을 자는 마음대로 떠나거라. 군중의 이 말이 한번 전해지자 각기 행장을 수습하여 돌아가는 군사가 태반이다. 이튿날 여포는 정원의 수급을 목갑에 담아서 종자에게 들린 다음 남은 군사를 이끌고 이숙을 찾아갔다. 여포가 왔다고 듣자 동탁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몸소 나가 여포를 안으로 맞아들이고 자리에서 내려와 말하였다. 이 사람이 장군을 배운 것이 가뭄의 단비를 얻은 것이나 진배 없소이다. 여포는 너무나 황공하여 황망히 그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게 하고 그의 앞에 2번 절한 뒤에 말하였다. 주공께 없어 만약 버리시지 않는다면 포는 삼가 주공을 의부로 모실까 합니다. 어제까지 정원의 양아들이던 여포는 저의 손으로 의부 정원을 죽이고 오늘부터는 새로이 동탁의 아들이 된 것이다. 동탁이 여포를 수하에 거둔 뒤로 위세는 더욱 커졌다. 그는 스스로 영전 장군사가 되고 저의 아우 동민을 봉하여 좌장군 호후를 삼고 여포를 봉하여 기도위 중랑장 도종우를 삼았다. 이유는 다시 동탁에게 권하여 빨리 왕을 폐위시킬 계교를 정하라 한다. 동탁은 곧 성중에 잔치를 베풀고 공경들을 청하였다. 여포가 갑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좌우에 호위하여 선다. 이날 백관이 모두 자리에 나왔다. 술이 두어 순배 돌자 동탁은 문득 칼을 안고 말한다.
금상께서는 어리석고 약하여 종묘를 받으실 수 없으시오. 내 이제 이윤 광각의 고사를 본받아 황제를 폐하여 홍롱왕을 삼고 진류왕으로 대위를 이으시게 하려 하거니와 만약 자중에 쫓지 않는 자가 있다면 참하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할 때 중궁교의 원소가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난다. 금상 깨어서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며 또한 일찍이 덕을 잃지 않으신 터에 내가 함부로 패립을 말하다니 이것은 곧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동탁은 얼굴빛이 순간 변하였다. 천하일이 모두 내게 있는 터에 내가 하려는 일을 누가 감히 거역하려느냐. 내 아직 내 칼이 날카로운 줄 모르는 모양이구나. 곧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이를 보자 원소가 또한 칼을 뽑아 들고 외친다. 내 칼만 날카로운 줄 아느냐? 내 칼도 아닌 게 아니라 날카로우니라. 동탁이 대노하여 칼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서며 좌우에 호위하는 갑사들이 모두 칼자루에 손을 대고 원소를 노려볼 때 문득 이유가 손을 들어 이를 멈추게 한다. 대사를 정하기도 전에 함부로 주사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동탁이 손을 멈추자 원소는 저도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은 다음 이 사람은 물러가오. 안녕히들 계시오. 하고 백관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기주로 가버린 것이다. 원소가 나간 뒤에 동탁은 태부 원해를 돌아보고 말한다. 공의 조카가 심히 무례하나 내 특히 공의 낯을 보아 용서하였소. 원해가 자리에서 일어나 살해한다. 황공하오이다. 동탁이 다시 물었다. 왕을 폐위시키는 일을 공은 어찌 생각하오? 원해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한다. 태위의 생각이 옳으신 줄로 아옵니다. 동탁은 백관을 둘러보며 소리를 가다듬어 말한다. 감히 대의를 막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다스리겠소.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한결같이 대답한다. 존명대로 따르리이다. 잔치를 끝내자 동탁은 좌우에 남아있는 시중 주비와 교위 오경을 돌아보고 물었다. 원소가 갔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주비가 말한다. 원소가 녹이 등등하여 가버렸으니 만약에 급히 잡으려 들었다가는 반드시 변이 있사오리다. 더욱이 원시 가문이 4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풀어 그 문화의 사람들이 천하에 깔려있는 터이라 제가 만약에 널리 호고를 거두어 무리들을 거느리고 일어선다면 산동은 공의 소유가 아니오리다. 죄를 사하시고 어디 군수라도 하나 제수하여 주시느니만 못하지요. 제가 죄를 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알아 필시 딴 생각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동탁이 오경을 돌아보니 그는 말한다. 원소는 꽤는 좋아하나 결단이 없는 사람이외다. 무엇 근심하실 것이 없고 어디 군수라도 하나 시켜주시면 민심을 수습하게 되오리다. 한 사람은 원소를 높이 보고 한 사람은 원소를 낮게 보아 보는 점은 다르나 벼슬을 주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다. 동탁은 그들의 의견을 좇아 그날로 사람을 보내어 원소를 발의 태수로 삼았다. 그리고 마침내 9월 초하룻날 동탁은 황제를 정하여 가덕전에 오르게 한 다음 문무백관을 크게 모아놓고 칼을 빼어 손에 잡고서 말한다. 천자가 미약하시어 좋기 천하를 다스리실 수 없겠기로 이제 폐하여 홍롱왕으로 삼고 진류왕을 받들어 대통을 이으시게 하는 바이라. 이유에게 명하여 책문을 읽게 한 다음 황제를 정각 아래로 이끌어내려 그 사수를 풀고 북면하여 신하로서 명을 받게 하고 다시 황후를 불러내니 어린 황제와 왕후는 마주 붙들고 통곡하기를 마지 않는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금하지 못할 때 문득 계단 아래 한 대신이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역신 동탁아, 내 감히 하늘을 속이는 짓을 하느냐. 곧 정각 위로 뛰어오르며 손에 들고 있던 상관을 휘둘러 동탁을 치니 그는 곧 상서정관이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곧 무사를 꾸짖어 끌어내어다 목을 베게 하였다. 정관은 죽기에 이르도록 꾸짖기를 마지 않으며 조금도 그 기백이 변치 않았다. 정관을 내어다 참하게 한 다음 동탁은 진류왕을 정하여 가덕전에 오르게 하고 문무백관이 조화를 마침에 즉시 하태우와 홍농왕과 황제의 비 당시를 영왕궁에 들게 하고 국문을 굳게 봉하여 백관의 출입을 금해버리니 애달구나.
어린 인군이 4월에 위에 올랐다가 9월에 폐암을 당하여 그대로 영안궁 안에서 한많은 몸이 갇히는 바 되고 말았다. 동탁이 세워 새로 보위에 오른 진류왕 협은 자는 백하여 영제의 둘째 아들로 하태우에게 독살당한 왕미인의 아들이니 그가 바로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였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9이었다. 동탁은 연호를 고쳐 초평이라 하였다. 그는 스스로 재상이 되어 그 권세가 비길 바 없으니 이유는 그에게 권하여 이름 있고 빼어난 사람들을 발탁할 것을 권한다. 이때 채옹의 제주와 이름이 천하에 높다. 동탁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채옹에게 말하기를 만약 오지 않으면 구족을 멸하리라 하였다. 채옹은 두려워 마침내 경사로 올라왔다. 동탁은 그를 불러보고 크게 기뻐하여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그의 벼슬을 옮겨 시중을 삼았다. 한편 홍롱왕은 하태우와 당비로 더불어 영안궁 가운데 갇혀 의복과 음식이 점점 떨어져 간다. 하루라도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다. 어느 날 홀로 궁안을 거니려니 제비 한 쌍이 뜰 안을 이리 날고 저리 날며 지저긴다. 왕은 이윽고 바라보고 있다가 비감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 시 한 수를 지어 읊는다. 잔디가 푸르구나. 쌍으로 제비는 나네. 낙수 흐르는 물, 언덕 위에 저 사람들. 먼 하늘 저 구름 아래가 바로 내 옛 궁전. 뉘라서 충이 있어 내 하늘 풀어주리. 진작부터 동탁은 몰래 사람을 시켜서 폐위한 황제의 동정을 살피게 하던 터이다. 이날 이 시를 얻자 동탁은 어린 인군의 목숨을 없앨 명목이 서게 됐다고 은근히 기뻐하였다. 동탁의 명을 받고 이유는 즉시 무사 10명을 거느리고 영안궁으로 들어왔다. 이때 홍롱왕은 태우와 당비로 더불어 누상에 앉아 있었다. 이유가 들어왔다는 궁녀의 말에 그는 벌써 가슴이 떨리고 낯빛이 변하였다. 이유가 1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락 위로 올라와서 읍하고 어린 인군 앞에 술 한 병을 내어놓고 말한다. 전하, 그것을 드시지요. 누구의 눈에도 그것이 독주임을 짐작하겠다. 어린 인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떨리는 음성으로 한마디 묻는다.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러오? 이유가 천연스러운 얼굴로 아랜다. 봄날이 하도 하창하기로 동탁 제상께서 올리는 술입니다. 하태우가 곁에 있다가 꾸짖는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먹어보아라. 이유는 성난 눈으로 태우를 한번 노려본 다음 좌우를 보고 분부한다. 내 그것들을 내어놓아라. 왼편에 섰는 자가 품에서 단도 한 자루를 내고 바른편에 섰는 자가 소매 속에서 비단 한 폭을 내어 다 함께 어린 인군 앞으로 갖다 놓자 이유는 소리친다. 내 이 술을 안 먹겠다면 이 두 물건은 받아라. 당비가 몸을 일으켜 이유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고한다. 첩이 상감을 대신하여 술을 마시겠으니 공은 원컨대 두 분 모자의 목숨을 보존케 하소서. 이유는 꾸짖는다. 내 어떠한 사람이기에 감히 왕 대신 죽겠다고 하느냐. 곧 술을 들어 하태우 앞으로 내밀며 이 술은 내가 먼저 마셔라. 태우는 기가 막히고 악이 올랐다. 대장군 그 녀석이 지모가 없어 도적을 소울로 끌어들여다가 오늘날 내가 이 화를 당하는구나. 하고 죽은 오라비 하진을 욕하는데 이유는 다시 어린 인군을 핍박한다. 내 어서 3가지 물건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어린 인군은 마침내 피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이유를 향하여 말한다. 잠시 태우와 작별이나 하게 해주오. 곧 한 차례 크게 울고 노래를 지어 부르니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천지가 바뀌었으니 1월도 뒤집혔네. 만승의 귀한 몸이 오늘 신세 어인일인가. 신하가 핍박하니 오래지 않은 목숨. 대세는 같구나. 흐르느니 눈물이네. 당비가 또한 노래지어 화답한다. 하늘이 무너지니 땅이 또한 꺼지누나. 몸이 재희되어 님을 못 메시는 이 원한. 생사의 길이 달라 예서 서로 헤어지네. 끝없는 인의 슬픔. 오, 어이할거나. 노래를 마치자 어린 인군과 당비가 서로 부둥켜 얼싸안고 오니 하태우도 곁에서 몸부림치며 통곡한다.
너무나 망극하고 애절한 전경이어서 그곳에 서 있던 무사히 무리조차 비감한 생각을 금치 못하는데 이유는 홀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상국께서 한시가 바삐 회보를 기다리시는데 너희들이 이렇듯 울고만 앉았으니 행여나 누가 구해줄까 그걸 바라고 이러느냐. 하태우는 악이 받쳐 소리친다. 동탁 역적놈이 우리 모자를 핍박하니 황천이 응당 도우시지 않을 것인가. 너희 놈이 역적을 따르니 반드시 멸문지하가 있을 게다. 이유는 크게 노하여 앞으로 나오며 곧 두 손으로 하태우를 떠다 밀어 다락 아래로 떨어뜨리고 무사들을 꾸짖어 당비를 목매어 죽이고 어린 인구는 독살하였다. 돌아가서 동탁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니 동탁은 성 밖에 내어다 장사 지내게 하고 그 뒤로 밤마다 궁중에 들어가서 궁녀들을 취하고 잠은 또 반드시 용상에서 잤다.